김광수의 경제소프트.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과 길경식 연구이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경제 프로그램 시간이죠. 근데 오늘 이 경제 이야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사실 저도 막막했는데 두 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이요. 예, 저희가 요즘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이번 주 방송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멍하게 있었어요. 멍하게 있었죠. 네. 저도 지금 고등학교 또래 애를 둘 이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말할 수 없죠. 아마 어느 부모치고 저와 비슷한 그런 심정, 느낌을 갖지 않은 부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리사님은 네. 어떠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기사를 안 보려고도 하고 일부러 다른 거 이렇게 하려고 해도 계속 그 기사 검색하게 되고 뉴스 그쵸. 보게 되고 네. 계속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당사자분들도 되게 힘들겠지만 옆에서 같이 이렇게 겪어가는 사람들도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네. 사실 이런 일 터졌을 때요. 돈과 결부된 이야기, 어떤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오늘 경제소프트 혹시 어떤 얘기 해주실 건지 잠깐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같은 이런 대형 참사들이 계속 그치지 않고 반복돼서 되풀이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미 이제 2003년 초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도 저희 연구소가 그때 그 참사 원인에 대해서 그때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참사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 작성으로 겨우겨우 이제 그 어려운 때를 넘겼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세월호 참사 딱 사건 이렇게 사고 접하고 나서 그 생각이 탁 떠올라서 그 보고서를 곧바로 봤어요. 근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예, 전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악화됐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언론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제 그 구조 대책 시스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참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대형 참사들이 이렇게, 빈발하고 있는데, 이와 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참사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 닿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광수의 경제 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우리 파트로슈님께서요, 댓글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경제적 유발 피해 같은 개똥 같은 기사는 안 올라왔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왜 소장님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에서 어떤 일을 홍보할 때 뭐 이 일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 몇 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늘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식의 마케팅 방법, 홍보 방법이 이제 너무나 일반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 문제 처음 터졌을 때 사실 한 방송사에서 보험금 얘기부터 먼저 해서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야기 내용은 직접 이제 또 들어보셔야. 네네.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죠. 예, 또 이런저런 분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또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소장님이 해주시는 얘기는 좀 다른 시각의 얘기일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보고서 작성을 하셨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정말 끊이지 않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한번 좀 정리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다들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현재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8일째가 되고 있고 아직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사망자 시신만 계속 잇따라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 그 선체의 3층 식당에 이제 진입을 성공하면서 그 좋은 소식들을 많이 기다리셨었는데 기다렸던 생還소식은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 구조 인원은 총 174명이고 사망자가 150명, 실종자는 152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산 올림픽 기념관에 그 임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고 조문객이 3,600명 넘게 그 방문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에서 이미 체포를 한 인원도 있고 앞으로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선방운하검사와 관련해서 한국해운조합 소속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과 검찰에서는 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 그리고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그 좀 생각하기 힘든 정말로 이건 후진국형이라고 말하기도 참 힘들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참사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냉철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자꾸 휩쓸리고 이놈 이렇게 그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찾다 보면 이거 똑같이 되풀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냉정하게 뭐가 문제고 뭐가 원인이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 토론하고
여론화를 해서 정책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럼 이런 대형 참사가 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돼서 발생하는가?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이제 정책 실패를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합성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의 오류요? 네. 네. 합성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정책 실패와 합성의 오류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발생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또 발생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냉정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지금 현재도 뭐 어쨌든 간에 뭐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거의 뭐 시신 이제 인양 수습 단계죠. 뭐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소 조금, 이렇게 빠른 면이 이렇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또 이렇게 길게 끌고 간다라는 것도 좀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런 대형 참사들이 왜 빈발하는가 문제를 오늘 한번 이렇게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제 정책 실패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유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자기 개인의 사적 재산도 자유롭게 이렇게 보장을 받는 거고 시장 경제에서 선택해서 거래하는 것도 모두 자유롭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자유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사실 규제라는 게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죠.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 재주껏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거든요. 따라서 정말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냥 공상적이고 어떤 정말로 현실과 떨어진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경쟁만이 이상적인 경쟁만이 있을 뿐이고 규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규제라는 건 근데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유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규제라는 게 왜 필요하냐?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는 건 경쟁이거든요. 경쟁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개개인이 선택한 것과 신이 선택한 것이 일치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자유를 보장을 해주면서. 자유로는 선택을 전제로 해서 모든 개개인들이 경쟁을 했을 때 그것이 신의 선택, 하느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신의 선택에 의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과 일치하는 경우가 완전한 경쟁을 보장해주는 경우거든요. 따라서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규제가 존재할 경우는 첫 번째는 경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현실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어떻습니까? 독점도 있을 수도, 예를 들어서 자연 독점이 있다 이거죠. 중동에서 석유가 난다 이거. 그럼 자연 독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경쟁에서 동네 김밥집이라 할지라도 경쟁에서 지면은 다 문 닫죠. 그래서 살아남은 것만이 하나가 크게 커지죠. 그럼 그 지역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경쟁 결과 독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규제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쟁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한 경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있다라는 거죠. 룰 하에서라는. 그럼 게임의 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힘센 사람이 가서 옆에 동네 가게에서 부숴버려요. 부숴버려요.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내 마음이다 이거죠. 내 자유롭게 가서 한다 이거. 내가 저 김밥집을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데 문을 닫는 방법에는 가서 내가 장사를 잘하고 서비스를 좋게 하고 김밥의 맛을 좋게 해서 상대방 옆집의 김밥집은 문을 이렇게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가서 그냥 힘으로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도끼라도 들고 가서 부숴버린다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은, 근데, 옹털이 막 이게 아주 유해한 식품을 판다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쳐서 판다 이거예요. 뭐 그런 것도 경쟁이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른바 개인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건전하게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말로 최소한의 게임의 룰에 맞는 컨텐츠, 내용들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규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보면 규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경쟁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이야기할 땐 반드시 경쟁과 함께 이야기하라. 네. 규제만 따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또 경쟁만 따로 이야기해서도 말이 안 돼요. 규제와 경쟁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뤄서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또는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결정한다, 정책을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정책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경우에 그 정책을 만드는 기준이 이 경쟁과 규제의 틀 속에서 두 개의 틀 속에서 이제 정책의 유형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결정하냐면 예컨대 이렇게 가로축에 경쟁을 놨을 때 경쟁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것과 그 반대편에 경쟁을 억제하거나 경쟁을 약화시키는 이제 두 가지 경우 양극단이 있겠죠. 세로축에는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것과 또 이렇게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키는 것이 있겠죠. 두 가지 양극단이 있죠.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을 약화시키는 두 가지 양극점이 있고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양극점이 있으면 시장경제 전체를 이 경쟁과 규제라는 틀로 봤을 때는 몇 개 영역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까? 토탈 4개. 4개로 갈라지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경쟁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경쟁을 약화시키는 이 4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규제를 강화하는 게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벌 대기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를 한다라는 아니면은 재벌 대기업이 싹쓸이 해가지고 독과점 이렇게 장악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개인의 선택과 신의 선택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경우는 규제를 강화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공정거래의 원칙입니다. 공정거래를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나 독점금지법이 그래서 그런 규제법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나 독점금지법은 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경제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쟁을 억제하거나 약화시키는 영역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그 경우는 적어도 사람 목숨, 인명 또는 재산 또는 자연, 환경과 관련돼서 인명이나 재산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때 또는 환경이나 이렇게 자연의 그 위협을 가할 때 이런 경우는 사람 목숨 한 번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자연 환경도 한 번 파괴되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면 그 타격이 너무나 치명적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정책은 뭐 어떤 정책이냐면은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교통 안전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지 그런 거 하면은 뭐 건물 같은 경우 건물 안전 뭐 이런 온갖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의료 건강에 관련된 문제, 식품 안전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서 경쟁을 가능한 한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하고 그래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견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 규제가 강하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 한번 사고가 터져버리면 너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규제 강화하고 경쟁을 되도록이면 억제해서 안전과 환경을 이렇게 보존하는 걸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가.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할까요? 이거야말로 이른바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경우죠. 거의 대부분의 완전 경쟁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모든 경제적 활동은 굳이 여기에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미 개인의 선택이나 신의 선택이 또 부처님의 선택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거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도록이면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놔두는 영역이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각자가 자기 재주껏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베스트 에포트 베이시스. 최선의 노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 규제를 강화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쪽은 페어 플레이 베이시스죠. 공정거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원칙에 입각한 정책들을 규제 정책이든 경쟁 촉진 정책이든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규제 강화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경우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 강화 정책도 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정책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경쟁을 억제하는 영역은 이건 이제 자발성의 원칙이죠. 볼런티어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NGO 시민단체 또는 무슨 종교단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규제를 가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런 그 NGO가 자원봉사에서 활동하는 걸 무슨 경쟁을 강화할 필요도 없고, 종교 활동을 하는데 무슨 경쟁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런 원칙이 입각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경쟁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월호 참사라든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겠습니까? 규제를 강화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영역이죠. 네.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규제 강화 정책이나 경쟁 억제 정책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사실 노력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2008년 이명박 정권 딱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이제 4대강 사업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러니까 환경은 한 번 이렇게 깨져버리면 균형이 깨져버리면 돌이키기가 참 힘들어요. 복원하기가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 그러니까 완전 미친개미처럼 규제 완화를 또 그게 마치 무슨 경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나라 경제 시장 경제가 규제와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그 구조적인 틀을 갖고 각 영역에서 어떤 그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고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지 기본 개념인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지가 대통령 하면 무조건 규제 완화한다. 사대강 풀어서 챙겨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환경이 다 뭐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어떠냐 이겁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지난 경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죠. 네. 규제 완화를 뭘 강조를 하고 있나? 의료 영유아, 무슨 원격 진료, 국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농림 산지 이게 그린벨트 해제, 그다음에 무슨 카지노. 이런 걸로 그게 마치 일자리를 만들고 무슨 이렇게 경제 효과가 어떻고 저쩌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이렇게 하고 그걸 어디로 몰고 갔냐면은 규제 완화하고 경쟁 촉진이나 이른바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그런 영역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네. 임금박 시기는 일당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빚이 365조 원이나 폭증을 했어요. 그 결과. 그러면서도 지금
그런 온갖 엉터리 사업들의 결과는 어땠냐. 다 파산하고 부도나고 지금 4대 강이는 뭐다 경인 운하대 뭐 서울 한강 르네상스네 뭐네 용산 역세권이 하는 건 뭡니까? 지금 뒤처리 비용이 그거 이제 또 이렇게 그 가만 놔두면 부실되니까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유지 보수한다고 또 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그거 유지 보수 비용보다 차라리 다 원상 복구하는 게 더 싸다.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나라 경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어떤 그 논리의 각에서 어떤 그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 이 개념 자체가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빈발한다 이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 무슨 이렇게 이념을 집어넣고 진보 보수를 집어넣고 이게 무슨 이념하고 진보 보수가 있고 좌파 빨갱이 수꼴등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봐보세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라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 지금 예고하고 있죠 벌써. 우리 영리하다 뭐다 하는 것들이 딱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세월호 참사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실패가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우리는 참 자식들이 생떼 같은 자식들이 저렇게 이렇게 부모들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멀쩡한 자식들이 이렇게 죽어갔다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다 욱해가지고 감정적인 이야기만 지금 난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참사가 해결될지도 만무하고 막아질지도 만무하다 이겁니다. 벌써 11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2년 전에 저희 연구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참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두 번째 그 원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fallacy of 이제 composition 뭐 이런 건데 이제 합성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은 알기 쉽게 말하면은 나무를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경제 주체 개개인들로 보면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간에 전부 자기 이익만을 추구.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규제와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적정하게 다 그 원칙에 따라서 정책들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는 이게 일탈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경제 전체로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개개인은 자기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합성의 오류가 발생하는 그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도 전체로 보면은 문제가 생긴 경우에. 두 번째는 가치 중립적으로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그 관계없이 가치 중립적으로 행동을 하는데도 다 합쳐놓고 보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로 문제가 생기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최악인데 피도덕적으로 행동할 경우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엉망이 되겠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니까. 네.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합성의 오류의 예를 보면 첫 번째 개인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데도 전체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저축은 미덕이다. 네. 저축은 좋은 거잖아요. 네. 개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미래를 대비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삶을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모두가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저축만 하면은 경제가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렇죠. 내수가 죽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요.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요. 저축은 미덕이니까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과로는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은 경제가 죽어버려요. 그게 합성의 오류죠. 두 번째는 가치 중립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판다. 그게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어쨌든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칩시다. 네.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난을 받거나 뭐 칭찬받거나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립적인 행위로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수요라든지 적정선을 넘어서서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 규제와 경쟁이라는 그 틀 속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되고 폭발을 이렇게
이른바 폭주를 하게 되면은 거품이 생긴다 이겁니다. 네. 거품이 생기면 반드시 그 거품이 꺼지죠. 네. 꺼지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격이 크죠. 일본 잃어버린 20년,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빚폭증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그거 경제 회복한다고 별 생쇼를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 입장에서는 같이 중립적인 자기 행동을 해도 나라 전체로 합쳐놓고 보면 합성의 오류가 발생한다. 세 번째는 비도덕적인 경우인데 비도덕적인 경우는 개개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면 하면은 일단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죠. 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비도덕,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옆집 가게가 부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비도덕적인 행위죠. 네. 그 다음에 뭐 기업이 그 엉터리 물건 만들어가지고 사기로 이렇게 판다 이거예요. 그것도 비도덕적인 행위죠. 그럼 그건 형사처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 비도덕적인 행위는 그런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그게 면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정부하고 정치권이에요. 정부하고 정치권은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에 면제가 됩니다, 지금. 정책을 했다 이거예요. 네. 개판 엉터리 정책을 했다 이거예요. 엉터리 정책 결과 엉망이 됐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 적도 없고 물은 적도 없고 물은 적이 있겠죠. 근데 진취지를 하나의 구조가 그러니까 최악이죠. 합성어 오류에서 생겨날 수 있는 최악은 이 비도덕적인 특히 정부하고 정치권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로 그 한국에서 대형 참사가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와 경쟁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나 개념도 없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대통령 해먹네, 뭐 국회의원 해먹고 있네, 장관 해먹네. 그다음에 비도덕적인 정말로 책임을 지지 않고 정말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을 이렇게 챙기고 해먹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벌이죠. 특히 이 합성어 오류 경우에는 뭐냐면 그 아까 규제와 경쟁의 어떤 그 결합의 틀로 말씀드린 정책의 실패의 경우에는 네. 나라 전체나 경제 전체가 큰 데 타격을 받죠. 반면에 이 합성어 오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합니다. 아, 이번에도 아마, 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도덕적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비도덕적 이 무책임한 기득권 챙겨먹고 이렇게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합성어 오류를 낳고 전체적으로는 다 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한다 이겁니다. 네, 이번에 사실 그 세월호 침몰 참사에 있어서 왜 초기 대응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린 부분이 뭐냐면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다 서로 미룬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아, 지금 소장님 조금 진정하시라고. 예. 많은 분들이 예. 그렇다면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정말 이렇게 구조 대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 원인을 찾자면 어떤 부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좀 전에도 잠깐 연결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저희 연구소가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말로 그 힘들게 경제 시평에 한 10여 페이지가 넘는 그 좀 긴 글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도 들어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제 합성의 오류에 해당하죠. 왜 구조 대책 시스템이 갖춰져 이렇게 틀이 있는데 그게 작동을 네. 안 해서 멀쩡하게 눈 뜨면서 생떼 같은 자식들을 저렇게 죽였냐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상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아주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 이 방송한 그날 아침이었죠. 네. 16일 날 아침에 이제 이제 사고가 발생을 네, 했죠.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런 참사는 대부분이 인재입니다. 뭐 천재지변이 아니죠. 뭐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뭐 해일이 일어났다든지,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인재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 건데. 사람에 의해서 잘못, 당연히 이제 정책 실패하고 합성의 오류가 결합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겠죠. 사람의 잘못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세월호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들 이제 뭐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제 초기 대처, 정말로 이 인재의 경우에 특히 대형 참사의 경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 초기 단계입니다. 사고 초기 단계. 그건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이에요. 초기 단계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책반을 상황실을 꾸려가지고 현장 구조팀을 보내서 초기 단계에서 구조해내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네. 그러면 근데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 수는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대개 비행기 사고는 이착륙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 가다가 바다에 떨어진가 산에 박든가 이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선박의 경우는 대부분 바다에서 일어나죠. 사고는 뭐 화재가 났다든지 침몰했다든지 기름 유출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사고 이게. 그 다음에 또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철도. 네. 철도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안전사고는 대구 지하철 화재도 그런 거죠. 네. 사실 그런 거.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이제 또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버스가 있었죠. 수학여행 버스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지금은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 화재나 붕괴 같은 거. 그 삼풍 백화점 사고라든지 뭐 한강 청수대교 뭐 떨어진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각 유형별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한다는 것들이 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유형별로 현장 구조팀,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휘를 할 거고 그 구조팀 바로 옆에다가 구조 상황본부라든지 상황실을 설치를 할 거고 그래서 구조 상황실에서 하는 것은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언론 대책 뭐 담당이라든지 당연히 놓겠죠. 그다음에 가족 담당 놓고 그다음에 민간 자문단 이렇게 전담팀이라든지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상황 그러니까 실제 모든 구조 활동의 실권은 현장 구조대장과 이 상황 대책 본부의 본부장이나 실장이 모든 실권을 갖습니다. 대통령도 가서 지시에 따라야 돼요. 그런 구조예요. 네. 근데 초창기 세월호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초동 단계에서 이게 너무 엉망이었다 이겁니다. 엉망이었다.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거 이제 잘잘못을 따지면 된다 이거예요. 첫날 16일 날 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날 진도 현장을 방문을 했죠. 그렇죠.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 뭐라고 말을 했죠? 방문할 때 뭐 이 중간에 이렇게 잘못 있는 사람들은 다 엄정 처벌을 하고. 네. 대책을 이제 가족들이 막 이렇게 안타깝고 얘가 다르니까 자식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대통령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우르르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한테 가서 아니 왜 구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지금 이미 시스템이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구조에 소홀히 하거나 태만을 하면 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 발언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전달이 됐죠. 그거 혹시 들으신 기억 없으십니까? 네네, 아니요. 굉장히, 예. 그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간에 작동을 하든 안 하든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구조대원이나 상황본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국민의 공적이 돼버렸어요. 전 국민의 공적이 돼서 이게 대통령이 이제 자른다고 그러는데, 막말로 이래 잘리나 저래 잘리나, 에이씨, 더러워서 내가 안 해 하고 대통령, 당신이 들어가서 구조하세요 하고 사표 던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자른다 그러네.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규정상 내 소관이 아니야. 다 책임 회피로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구조보다는 대통령 눈치 보고 이제 언론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눈치 보가면서 구조를 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언론 보도를 위해서 조명탄을 쐈죠. 예, 구조를 위해서 조명탄을 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하나 못하나 구조에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에 구조를 할 수 있는 데는 현장에 투입된 구조팀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 사람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가면 유가족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이렇게 면목이 없습니다. 구조팀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진정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근데 대통령이 가서 구조를 이렇게 막 캐도 모자랄 판국에 가서 모가지 자르겠다.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얘기하죠. 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다 해 달라고 얘기하죠. 예. 시스템이 붕괴된 결정적인 그 원인자가 대통령 자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진도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황 파악을 하고 정말로 구조 갔으니까 구조에 대한 그 시스템이 다시 복원돼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대로 작동했냐 이겁니다. 개판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갔을 때 뭐 구조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의전해야 된다고 막 뛰어오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 있던 어린애를 데려다가 대통령 만나야 된다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집중 조명해서 찍게 부각시키기도 하고 좀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뭐 또 하나 있었죠. 그 누굽니까? 가족 대표라고. 그 송정근 씨라고 가족 대표로 뭐 사회도 보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그 무슨 도의원 예비 후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통령이 갔어요. 진도 현장에. 갔는데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 뭔가 하는 그 사람이 가족 대표가 아닌데 가족 대표인 것처럼 와서 대통령 와서 행세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을 이렇게 수행한 전부 그 수행원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을 못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가족의 그 대표인지 아닌지조차도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갔을 때도 이미 구조 상황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갔는데도 그런 사기를 치는 사기꾼한테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경우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가족 대표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족 대표인 것처럼 했을 수 있다. 말하자면 짜고 쳤을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새누리당 그 보좌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짜고 쳤을 수 있다. 뭐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짜고 쳤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가족들은 자기 생태 같은 자식들이 지금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 해서 대통령이 왔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와서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첫 번째 해석처럼 저 사람이 이렇게 사기꾼인지 줄 모르고 그냥 당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무능한 대통령이죠. 현장에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그런 사기꾼한테 현장에서 당한다라는 자체가 그러니 무슨 그 현장에서 그 구조 대책 시스템이 정상화될 리가 만무할 뿐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알고서 그렇게 짜고 쳤다라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네, 오늘 아침에 사실 이 송정근 목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 조성은의 뉴스바에서.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임시 대표를 맡게 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나요? 거기에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못질을 한 사람 있죠. 김문수 씨. 뭐라고 말했습니까? 벌써 16일 날, 첫날부터 그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네. 뭐라고 말했나요? 가가지고 무슨 시를 4편인가를 썼더라고요. 첫날에도 가서 뭐 진도 바다인가 뭐 쓰고, 무슨 밤 뭐 이런 시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속수무책. 지금 가족들은 대통령이 오고, 무슨 지사가 오고, 뭐 장관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니까, 안타까워서 가서 좀 어떻게 제발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러면
명색이 지도급에 있잖아요. 네. 리더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가면 장수가 어떻습니까? 나 속수무책이야. 그러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패전이죠. 네. 예. 가족들이 애가 달아가지고 가서 말을 하는데 가서 한다는 짓거리가 속수무책인 밤. 저거 내 영역이 아니야. 경기도가 아니어서 경기도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기도도 아닌데 왜 내려온 거예요? 경기도면은 지가 예.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구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짓거리를 한다 이겁니다. 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레발치고 난리 법석을 천치냐 이겁니다. 지금 초기에 이렇게 자력으로 탈출한 애들 말고 지금 구조된 애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만 봐서 대통령과 김문수 이 완전히 이건 정말로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하고 정말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하고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나 그런 이렇게 지도 이른바 이렇게 권력의 위치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개인하고 다르거든요. 부모 심정, 안타까운 심정이 다 똑같죠. 그 사람이야 금수가 아닌 이상 안타깝고 어떻게 한 명이나 더 구조하고 싶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문수 씨나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그런 지사의 위치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절절해도 그런 걸 억누르고 가족들이나 국민들 앞에는 저를 믿고 구조팀을 믿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불안을 억제하고 유언변 난무를 차단하고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빨리 매 2시간마다 정확한 정보를 가족과 언론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대통령이 왔다 가도 그냥 정보 통제네 뭐네 하는 개판이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런 정말로 어려운 재난 사고에 부딪혀서는 구조 시스템이 작동 안 되는 또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해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둬야 됩니다. 네. 필연적으로. 그럼 그것이 엉터리가 됐든 뭐 됐든 하면 현장에서 민간 자문 지원단이 왔을 때 자원봉사단이 왔을 때 검증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전문가 팀을 꾸려가지고 뭐 하다못해 대학 교수들한테 불러 모아가지고 아니면 그쪽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인 나라가 저 배 하나 까봐졌는데 그런 전문가들 모을 힘도 없냐 그런 생각도 없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인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인재고 구조도 정말로 살릴 수 있었을 건데도 이렇게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것도 말할 수 없는 인재입니다. 네. 자, 여러분께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근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이라는 가장 최고 수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장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로 그렇게 든 것뿐이지 실제로 송정근 씨 자체를 가지고 문제화시키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그 최고 수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혀 장악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얘기를 한 거니까요. 좀 전체 맥락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예. 가족이 아닌데 왜 가족 행세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아쉬움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송정근 씨 얘기보다는 보좌관들이 상황 파악을 못한 부분 맞습니다. 예. 명색이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전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라는 부분,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유가족들의 삶이 붕괴되는 거죠. 피해는.
삶이 무너져 버리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도 그랬고, 네. 지금 세월호 참사 역시 그 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서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 사고로 인해서 참사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그게 압박 위축이 돼서 무슨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이 이게 다시 이렇게 피해가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건 눈에 보이는 아픔이지만 실제로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면 사회가 다시 이렇게 그 정상으로 안 돌아가면 당장에 생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번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그 후유증, 그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후유증도 아주 장기간 원상 복구할 때까지는 장기간 소요됩니다. 외환위기 IMF 때도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들어갔죠. 그거 지금 뭐 회복됐는지 어쩐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이런 대형 참사들이 발생하면 말할 수 없는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 이겁니다. 이건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사전 예방이 얼마나 싸게 먹히냐 이겁니다. 사전 예방이 조금만 더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좀 더 들어가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 싶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말할 수 없이 싸게 먹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예. 예. 그러니까 그 경제 사회적인 그 문제, 비용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디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금감원이 보험 이게 말하고 이렇게 한 것도 넌센스고 우스운 이야기죠. 예, 우스운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제 원인이 뭐고 실제로 이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일어난 혼란의 주범이 뭐고 네. 주 원인자가 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받는 피해나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거. 그러니 그 사전 예방을 잘 하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싸게 먹힌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죠. 네. 자,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막막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비극 근원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세월호 참사를 비유하자면 외상에 해당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에 부딪혀서 그냥 피가 콸콸 쏟아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하는 그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보면은 그냥 막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외상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경제 소프트 프로그램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사회 또는 경제가 안고 있는 게 이 외상만 있냐라는 거예요. 눈에 사람의 병은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피가 막 쏟아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하는 그런 외상도 있지만 암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도 있죠. 네. 사실은 그런 병들이 더 지금 심각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형 참사를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미 예고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무수한 부분에서 지금 암으로 치면은 1기, 2기, 3기를 지나면 4기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근데 상당수 암의 경우에는 1기, 2기, 3기까지도 증상을 잘 못 느껴요. 3기 말이나 4기로 올 때 증상이 팍 하고 나온다 이거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처럼. 네.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문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지와 정말로 그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으로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력만으로는 나라를 절대 경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됐더라도 그게 무슨 이념이나 뭐 이런 걸로도 절대 할 수, 이미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이 한계가 드러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창피당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다른 나라 언론들이 언급을 못했죠. 간섭이니까.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이게 인명구조 재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빗대어서 뭘 말하고 있죠? 정당치 못하다라는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빗대어서 지금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할 수도, 뭐, 누구든지 대통령 할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 할 수 있고, 장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냥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정말로 그 부도덕함으로는 이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정말로 올바른 지식과 정말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지혜와 그 다음에 정말로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더불어서 생각하는 이렇게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똘똘 뭉치고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고 갖춰진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를 경영을 해야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어느 천재나 어떤 정말로 신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겠냐? 일반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침몰하는 한국호, 지금 이제 속으로 병들어서 이렇게 침몰하는 한국이라는 국민들을 구조를 해내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12척의 배를 지금 만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12척의 배에 타서 국민들을, 나라를 이렇게 건져낼 이순신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심각한 그 속을 앓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병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당장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내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한 자기도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벼랑 끝에 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 김광수 소장님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해주신 말씀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큰 틀에서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간 얘기하는 데서 혹시라도 본인의 의견과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좀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김광수의 경제서부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